살을 에이는 듯한 혹독한 겨울바다. 사흘을 꼬박 굶은 가난한 어부 칠성에게 허락된 것은 악독한 황부자의 가혹한 매질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캄캄한 밤,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칠성의 손에 눈부신 황금빛이 걸려 올라옵니다. 하지만 칠성은 잉어의 눈물을 보고는 천냥만냥의 부귀영화 대신 기꺼이 잉어를 다시 밤바다로 놔줍니다. 그 대가로 분노한 황부자의 몽둥이질에 피투성이가 되어 얼어붙은 갑판 위에 홀로 버려진 칠성.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던 그 순간, 짙은 매화 향기와 함께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사뿐히 걸어오는데, 야담 한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담 한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겨울 바다는 잔인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허연 물보라가 허공으로 튀어오르고 그 물방울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에 실려 살갗에 박혔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빛이라 부르기 민망한 낯빛으로 탁하게 흐린 하늘이 바다 위에 낮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평선 어디에도 온기란 없었고 파도 소리조차 울음처럼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그런 바다 위에 칠성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낡고해진 적삼 한 장만을 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흰빛이었을 적삼의 색은 이미 오래전에 퇴색하여 누렇고 거무스레하게 물들어 있었으며 해진 솔기 사이로 살갗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갑판 위에 흩뿌려진 밤바다의 물기가 그 얇은 천에 스며들어 적삼은 차가운 물수건처럼 칠성의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손은 온통 튼 자국과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한기에 얼어붙어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칠성은 밧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뱃속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허기가 통증으로 바뀐 지는 이미 오래였고 다리는 마치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난간을 붙잡고 눈앞이 흐려지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도 칠성은 밧줄을 당겼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물을 끌어당기는 칠성의 입가에는 차라리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할 만큼 너그러운 미소 한 자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뺨은 바람에 얼어붉었고 눈 아래는 굶주림으로 검게 패여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핏줄기가 비쳤습니다만 그 미소는 거기서도 어김없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말이 떠오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복이 든다더니 저 칠성이란 놈은 그 착함이 지나쳐서 오히려 오복에 빚장을 닫아버린 게 아니냐고. 칠성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칠성의 부모가 쓴 빚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거듭되던 시절 굶주린 가족을 먹이기 위해 조금씩 빌렸던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부르는 악랄한 구조 속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서 칠성 앞에 놓였습니다. 그 빚의 주인이 바로 황부자였습니다. 황부자는 이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마을에서 가장 많은 어선을 소유한 선주였습니다. 항구에 질비하게 늘어선 배들 중 절반 이상이 황부자의 것이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관아에도 손이 닿아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황부자 밑에서 칠성은 머슴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이 깊도록 배를 부리고 그물을 끌고 어획물을 나르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창고 일에 황부자 댁마당
쓸기까지 마다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삯은 늘 빚으로 상계되었습니다. 받는 족족 황부자의 장부에 적히고 지워졌으며 칠성의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칠성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긴 했지만 그 답답함을 남에게 뱉어내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에 혼자 하늘을 보며 한숨 한 번 쉬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배로 향했습니다. 황부자가 이유 없이 품삯을 깎아도 동료 어부들이 칠성의 몫까지 가져가도 칠성은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었고 깊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반씩 그 두 가지 말을 칠성에게 붙였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빈 그물에 찰랑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투망을 던질 때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만 그물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그 안에는 해초 몇 가닥과 쓰레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황부자는 어획량이 기준에 못 미치면 품삯을 차감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주먹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처럼 빈 그물이 이어지는 날이면 칠성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오늘 받을 매질의 무게를 짐작하며 각오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물이었습니다. 칠성은 두 팔을 잇는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사흘 굶은 몸이 내는 저항이었습니다. 무릎을 갑판에 대고 버티며 이를 악물고 하나씩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물이 물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오늘 올라왔던 그 어떤 그물보다도 묵직했습니다. 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떨리는 것도 있고 허기가 통증으로 바뀐 것도 있고 오직 밧줄을 당기는데 온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번쩍였습니다. 칠성이 무심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이 부셨기 때문입니다. 밤바다에서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그 어두운 수면 위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며 솟아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물 안에서 무언가가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다시 보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물 속 존재는 분명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처럼 빛나는 팔뚝만 한 커다란 잉어였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밧줄을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당기지도 못하고 그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잉어의 비늘은 하나하나가 작은 거울처럼 밤하늘을 반사했습니다. 그 광채가 차가운 갑판 위에 퍼져나가며 칠성의 손등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다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뼛속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수백 년을 묵어온 범상치 않은 영물이라는 것을. 그런데 잉어가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물 속에서 퍼덕이던 잉어가 문득 움직임을 멈추더니 커다란 눈동자로 칠성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잉어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어떤 물이든 다 담을 수 있을 것처럼 넓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칠성은 보았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잉어의 눈 가장자리에서 방울방울 굵은 눈물이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물고기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칠성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뚝뚝 하고 갑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칠성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뱃속이 허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습니다. 저 잉어 한 마리면 며칠을 먹고도 남았습니다. 황부자에게 가져가면 매질 대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양의 대감댁에 가져가면 천냥, 만냥을 받는다는 소리가 과장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았고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잉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물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잉어가 펄떡이며 저항했지만 칠성은 두 손으로
그 몸을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 감싸 안았습니다. 황금빛 비늘이 칠성의 손바닥 위에서 빛났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온기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칠성이 속삭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낮게 너도 무태 올라오니 무서운 게로구나. 칠성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꺼냈습니다. 나야 사흘 굶어 죽으나 나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지만 너는 살아서 용궁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칠성은 그 황금 잉어를 밤바다로 던졌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가 밤바다에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수면 아래로 황금빛이 잠깐 번쩍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잉어가 사라진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성난 발소리였습니다. 가판이 발걸음마다 울렸습니다. 칠성이 돌아섰을 때 황부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침 배에 올라 어획물을 점검하려 했던 황부자가 이 모든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황부자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영물이 제 눈앞에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냥, 만냥을 호가할 황금빛. 잉어가 한낱 머슴놈의 손에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부자의 수염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쿵쿵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황부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칠성에게 다가오더니 신고 있던 두꺼운 가죽신을 들어 칠성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칼바람을 뚫고 밤바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칠성이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이미 추위에 얼어 감각이 무뎌진 살갗이었는데도 통증이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황부자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천하에 빌어먹을 호구 새끼 배가 덜 고파서 단단히 미쳤구나. 한양 대감마님들께 바치면 천냥 만냥을 호가할 영물을 내깐 놈이 뭔데 바다에 버려. 이놈아 내 목숨값을 다 팔아도 그 잉어 비늘 하나 못 산다. 말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황부자의 주먹과 발이 칠성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칠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몸에 칼바람을 맞으며 그물을 당기던 몸이었습니다. 황부자의 주먹을 맞을 때마다 몸이 흔들렸고 발길질에 명치를 얻어맞자 칠성은 가판 위에 쓰러졌습니다. 황부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놓여있던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고 길고 묵직한 나무 노였습니다. 황부자는 그것을 양손으로 쥐고 쓰러진 칠성의 등에 내리쳤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리칠 때 이마에서 무언가 터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피였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꽁꽁 언 가판 위로 퍼졌습니다. 차가운 나무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칠성은 눈을 뜨고 있으려 했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황부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내 배에서 당장 꺼져. 오늘부로 넌 해고다. 밀린 품상 3달 치는 그 잉어 값으로 퉁칠 테니 그리 알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에 수장시켜 버릴 테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가운 것이 쏟아졌습니다. 바닷물이었습니다. 황부자가 바가지에 떠 온 차가운 바닷물을 피투성이가 된 칠성의 몸에 끼얹은 것이었습니다. 체온이 한 번에 끌어내려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황부자는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배가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칠성은 가판 위에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몸에는 얼어붙은 옷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며
사흘째 굶은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하고 금방이라도 구름에 가려질 것 같은 별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담담하게 그 생각이 왔습니다. 추위가 점점 오잔으로 살 안으로 뼛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신이 멀어져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그토록 쉼없이 불어오던 칼바람이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손으로 막은 것처럼 뚝 그쳤습니다. 고요가 왔습니다. 파도 소리조차 잠깐 잦아드는 것 같은 이상한 고요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향기가 왔습니다. 매화였습니다. 한겨울 밤바다에서 매화 향기가 났습니다. 그것도 희미하게가 아니라 선명하고 은은하게 코끝을 부드럽게 건드리는 향기였습니다. 칠성은 그 향기에 이끌려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잘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달빛을 등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느새 구름이 걷혔는지 달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등지고 여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겨울밤에 얇은 비단옷을 걸쳤는데도 추운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바람이 여인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렸다가 물러났습니다. 마치 바람조차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슬퍼런 밤바다가 숨을 죽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이 칠성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사뿐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찬갑한 위를 걷는데도 마치 공기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여인이 칠성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빛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맑고 슬프면서도 온화한 눈이었습니다. 서방님, 이리 차가운 곳에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옥구슬 같았습니다.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나 다음 순간 여인의 손이 칠성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온기였습니다. 체온이 돌아오는 것처럼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는 것처럼 그 손길이 닿는 곳에서부터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마의 상처가 아렸다가 서서히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인의 다른 손이 칠성의 등을 감쌌습니다.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찢어진 자리에 피가 멎고 얼어붙은 옷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 여인의 눈동자가 순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칠성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밤바다로 돌려보낸 것, 그 황금빛 비늘, 그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 여인, 그녀의 이름은 금이었습니다. 황금 잉어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사흘을 굶고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자신을 바다로 돌려보내준 그 한없이 선한 마음에 감응하여 용궁의 영물이 모습을 바꾸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혹독한 밤이었지만 그 밤이 끝나는 자리에서 금이가 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금이는 칠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놀랐습니다. 저 허름하고 빈털터리인 칠성이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나 하고 먼 발치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금이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 수군거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홀리는 요기 같은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깊은 기품이 있었습니다. 절로 예의를 갖추게 되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살림집이 되었습니다. 금이는 부지런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그리고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오두막 안에 가득 찼습니다. 금이가 잡는 실은 보통 실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뽑아낸 것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실이었습니다. 그 실로 짜는 그물은 보기에는 가볍고 얇았지만 어떤 매질에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질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굶주림을 면하고 몸에 기력이 돌아온 칠성은 아내가 짜준 그물을 가지고 조각배를 띄웠습니다. 그날 아침 금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뭇에서 30리 떨어진 아귀 바위 쪽으로 그물을 던지시지요. 칠성은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귀 바위는 거친 암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보통의 어부들은 배가 난파될까 두려워 멀리 돌아가는 지점이었습니다. 칠성은 조각배를 아귀 바위 쪽으로 몰았습니다. 파도가 새어 배가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물을 걷었습니다. 바닷물이 부글거렸습니다. 수면이 거품을 일으키더니 그물이 있는 방향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물이 팽팽해졌습니다. 칠성이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오늘 그물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조각배가 한쪽으로 기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그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칠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귀한 생선들이 빽빽하게 그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팔뚝만 한 것들이 바닷속에서 스스로 뛰어오른 것처럼 제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빼곡하게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한 종류의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조각배에 어획물을 옮겨 담는데 배가 기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만선이었습니다. 칠성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만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이가 알려주는 곳에 그물을 던지면 반드시 가득 찼습니다. 어떤 날은 전복이었고 어떤 날은 붉은 빛의 귀한 물고기였으며 어떤 날은 시장에서 금값으로 팔리는 특이한 해산물이었습니다. 칠성의 조각배는 매일 물 위에 잠길 듯이 가득 찬 채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부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저 재수 없다는 소문이 자자하던 칠성이가 어쩌다 저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만선을 기록했습니다. 귀한 어획물은 비싸게 팔렸습니다. 금이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쓰고 남은 것은 모았습니다. 조각배가 두 척이 되고 두 척이 다시 네 척이 되었습니다. 황부자 밑에서 착취당하던 다른 어부들을 칠성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배를 내주고 공평하게 어획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손이 모였고 더 많은 배가 바다로 나갔으며 항구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만선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칠성은 마을에서 가장 큰 어선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은 허물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올렸습니다. 대청마루가 넓었고 창고에는 곡식이 쌓였으며 마당에는 언제나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번듯한 상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의 나이 든 어른들이 칠성에게 행수 자리를 권했습니다. 칠성은 한사코 사양했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떠밀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칠성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와집에 산다고 해서 가난한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쌀독이 빈 집이 있으면 창고를 열었습니다. 배를 살 돈이 없는 어부에게는 배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훈장님을 마을에 모셔오는 것도, 허물어진 다리를 고치는 것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겨울 땔감을 준비하는 것도 칠성이 도맡았습니다. 금이는 그런 칠성의 곁에서 늘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함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덩이요,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다. 엎드려 절을 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때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당치도 않은 말씀을 저는 그냥 제 것을 나눌 뿐이옵니다. 그러나 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황부자의 눈에는 핏줄이 섰습니다. 자기 발밑에서 기던
놈이 기와집을 짓고 상단, 행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은 진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게 오래 가겠느냐고 요행수 한 번 잡은 것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선이라고, 어획량이 황부자 선단 전체보다 많다고, 가난한 어부들이 줄줄이 칠성의 상단으로 몰려간다고. 그것만이라면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이에 대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의 정경 부인도 저리 가라 할 만큼 기품이 있다고, 그 얼굴이 달빛 같고 그 목소리가 옥이 굴러가는 것 같다고, 마을 전체가 칠성이 부부를 우러러본다고. 황부자의 눈이 시뻘겋게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자기 아래 있어야 할 것들이 제 위로 올라갔다는 굴욕감이었습니다. 황부자는 이를 갈며 방 안을 서성댔습니다. 수염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기와집을 짓고 거들먹거려. 내 배에서 쫓겨난 놈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산다고. 게다가 그 마누라라는 년이 천하의 미색이라고. 황부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칠성이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으므로 정면으로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관아였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황부자와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정확히는 황부자의 돈과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사또가 이 고을에 부임한 이후로 황부자는 명절마다 계절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또에게 선물을 올렸습니다. 사또 역시 그것을 마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황부자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내안의 야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부자는 두꺼운 비단,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에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황부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칠성이라는 놈이 나라에서 금한 물건을 몰래 들여와 폭리를 추려하고 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거가 분명합니다. 사또께서 한 번만 나서 주신다면 그 부정한 재물은 나라에서 몰수하고 죄인은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또가 장부를 천천히 들춰보는 척했습니다. 장부는 황부자가 직접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없는 밀수를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비단 보자기 안의 무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잡혔습니다. 칠성이 장을 보러 나온 날을 택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칠성을 에워쌌습니다. 버둥거릴 새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칠성이 잡혀갔다고. 관아 마당은 넓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포졸들이 칠성을 꿇어앉혔습니다. 칠성의 눈이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황부자가 저쪽에 서서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짝다리를 짚고 서서 팔짱을 낀 채로 사또의 불호령이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놈, 감히 나라에서 금한 물건을 몰래 밀수하여 폭리를 취하다니. 당장 저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죄인을 처단하라. 포졸들이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발길질이 날아들었고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맞았습니다. 이것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밀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황부자가 다가왔습니다. 포졸들이 물러서는 것을 확인하더니 황부자가 피투성이가 된 칠성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뺨을 툭툭 치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쯔쯔,
칠성이 내 놈이 분수도 모르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년에 그 반반한 마누라 금이를 내 첩으로 바친다면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마. 어떠냐 천한 머슴놈이 이승하직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관아 마당을 둘러싼 담벼락 바깥에서 사람들의 외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담 너머로 혹은 기와 위로 올라가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다들 알았습니다. 칠성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황부자와 사또의 연줄이 두려웠습니다. 발을 굴렀습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관아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묵직한 대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흠칫 놀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황부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금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넓은 마당을 사뿐사뿐 걸어오는데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단옷이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일렁였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마당 전체를 한 번 훑었습니다. 포졸들이 굳었습니다. 서슬이 퍼렇게 무장한 포졸들이 창을 든 채로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패한 사또조차 입을 벌린 채로 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이에게서 풍기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기운이 있었습니다. 겨울 산 깊은 곳에 고요함 같기도 했고 밤바다의 무거운 침묵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황부자를 바라보는 금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북풍한 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눈동자에 온기라고는 없었습니다. 황부자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순간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황부자가 그것을 보았는지 잠깐 몸을 움츠렸다가 이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어디서 감히 관아 마당에 들어와 썩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금이는 황부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제 지아비는 결백합니다. 진짜 백성들의 고혈을 빨고 밀수를 일삼는 추악한 쥐새끼는 바로 저기 서 있는 황부자입니다. 그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또가 평상에서 몸을 일으킬 듯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황부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황부자가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대보란 말이다. 내년이 무슨 근거로 감히 이 황선주 나리를. 금이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보여드리지요. 그 말과 함께 금이가 하얀 손을 들어 허공을 향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하늘이 변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하늘이 아니더라도 겨울 하늘의 그 낯빛 크림과도 달랐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금이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마자 하늘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구름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겨났습니다. 하늘이 검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쿠르르르릉 천둥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천둥 소리가 밤바다 방향에서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기도 전에 바다가 솟구쳤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자체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물기둥이 용처럼 굽이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기둥이 내려꽂힌 곳이 항구에 정박해 있던 황부자의 배들이었습니다. 우지끈 콰직 배가 부서지는 소리가 관아까지 들려왔습니다. 황부자의 소유인 커다란 상선들이 하나씩 둘씩 산산조각 났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배들은 멀쩡했습니다. 오직 황부자의 배들만 정확하게 골라서 물기둥이 내리꽂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항구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관아 마당으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관아 마당으로 뻗어오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를 산더미처럼 토해냈습니다. 철푸덕, 와르르르 무거운 것들이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물이 마당을 흥건히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이 거치자 마당 가운데 쌓인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자루들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자루들이 마당 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자루 입구가 터진 것들에서 안에 든 물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엄금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밀수품이었습니다. 황부자가 배 밑바닥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 숨겨두고 거래해왔던 것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려져 관아 마당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부들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표지가 벗겨진 두꺼운 장부들이었습니다. 표지가 벗겨지고 종이가 달라붙었어도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황부자가 수년에 걸쳐 관아에 올린 뇌물의 내용과 날짜, 금액, 밀수품의 종류와 거래처와 양, 부패한 사또에게 건넨 것들의 목록, 모든 것이 황부자의 필체로 황부자의 장부에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물이 바다를 부렸습니다. 황금 잉어가 깊은 바다 속에 숨겨진 죄악을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구 아래 가라앉은 것들, 배 밑바닥에 숨겨진 것들, 바다 건너 거래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금이가 품어낸 것이었습니다. 황부자가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삿대질을 하며 증거를 대보라고 고함을 쳤던 사람이 마당 가운데 쌓인 밀수 장부들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아이고, 내 배 내 재산. 그 말만 반복하며 마당에 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사또 역시 평상에서 내려오려다 발이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덜덜 떨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평상 아래로 기어 들어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포졸들은 창을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금이가 황부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혀 바들바들 떨고 있는 황부자에게 금이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황부자는 진흙 속에서 고개를 들어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이의 뒤에서 환영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황금 잉어의 형상이었습니다. 현실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황부자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몸 길이가 배 한 척만 한 황금 잉어가 금이의 뒤에 어른거렸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빛났습니다. 그 눈이 황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담담하게 황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부자가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히며 쓰러졌습니다. 기절 초풍이었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황부자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금이는 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자는 평생 발밑에서 기어야 한다고 했지. 이제 내 놈이 그 진흙탕을 평생 기어 다닐 차례다. 그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기와 위에서 관아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와 함성이었습니다. 억눌렸던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울음 섞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붙잡고 흔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서슬퍼런 호통이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마패를 든 사람이 관아 바깥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암행을 돌던 어사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쏟아진 밀수품과 장부, 진흙탕에 쓰러진 황부자와 평상 밑에 숨으려는 사또를 본 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부를 들었습니다.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밀수품을 살폈습니다. 황부자가 꾸민 조작 장부와 진짜 범죄 장부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사의 판결은
빠르고 분명했습니다. 부패한 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직이었습니다. 관인을 내놓고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관아의 아전들 중 황부자와 결탁한 자들도 묶였습니다. 황부자는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배는 이미 바다가 가져갔으니 남은 것이 없었고 창고의 곡식과 기와집과 땅이 모두 정몰되었습니다. 그리고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았습니다. 매질 하나하나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칠성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어사가 칠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억울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이 풀렸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아서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곁으로 금이가 다가와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칠성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황부자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결국 황부자는 자기가 한겨울 밤에 칠성을 내쫓았던 그 차갑고 매서운 부둣가 바닥으로 돌아갔습니다. 쫓겨난 것은 이번에는 칠성이 아니라 황부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적대기 하나만 달랑 걸치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으며 지나쳤습니다. 길을 걷던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의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것을 관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날 보았습니다. 이후로 칠성과 금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황부자가 독점했던 상권이 풀렸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자기 손에 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부자에게 착취당하던 어부들에게 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을 열었습니다. 모든 어부가 공평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열었습니다.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집이 없도록 칠성은 재산을 풀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마을 전체를 짓눌렀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숨이 트였습니다. 어부들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었습니다. 훈장님이 왔고 다리가 고쳐졌으며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났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물레를 돌렸습니다. 달빛을 담은 실을 잡고 빛나는 그물을 짰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처가 오두막에서 기와집이 되어도 주변에 사람이 북적여도 금이는 그 일상을 지켰습니다. 고요하고 부지런하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에 올랐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밧줄을 당겼습니다. 만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칠성이 바다에서 돌아오며 느끼는 것은 이제 예전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산미를 굶고도 허허 웃으며 버텨야 했던 그 시절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의 풍요를 함부로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 기억이 굶주린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토끼같이 귀엽고 건강한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칠성은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황금빛 잉어 이야기를, 그리고 눈물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금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물레를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어귀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주민들이 작은 비를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이 마을을 먹이고 입힌 두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에 새긴 이름은 짧았습니다. 칠성금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름 아래로 수십 년이 지나도록 꽃이 놓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며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잠깐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왔다가 갔습니다. 그물은 던져졌다가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어디에선가 깊은 수심 아래에서 황금빛이 가끔 어른거린다고 마을 어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폭풍이 치는 날이면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구역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출항했던 배가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선가 빛이 나타나 길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영물은 바다로 돌아갔지만 바다를 떠나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칠성과 금이는 100년회로 했습니다. 한 사람의 터무니없을 만큼 착한 마음이 100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영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지극한 선한 마음이 되돌아와 눈부신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사람이 좋았던 어부가 맞아도 원망하지 않고 굶어도 나누어 주었던 그 마음이 결국 하늘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배가 고파도 눈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칠성과 금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